네, 안녕하세요. 김동주 선생님입니다. 네, 유튜브라 가지고 이거 쪼개갖고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세요. 네, 다 보셨다면 마케팅까지 보셨겠죠. 네, 마케팅까지 보셨으면은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분야를 볼 겁니다. 마케팅은 좀 재밌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거 나 해봤어 이러면서. 근데 인사관리 들어가면요, 뭐 해볼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인사관리 관련해서 뭐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모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봤거든요. 아무도 대학생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할 거고요. 교재에 있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교재로 일단 얘기를 하자면요, 인사관리가 되게 얇아요. 왜 얇냐면요, 인사라는 건요, 곧 조직관리하고 연계가 됩니다. 인사는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되죠?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요, 인사랑 조직은요, 이제 따로따로 이제 교재를 이 두꺼운 교재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교재들을 구해서 보시다 보면요, 되게 많을 거예요, 이 교재가. 네. 그래서 많을 건데, 그 부분 중에서 인사가 조직하고 겹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서는 겹치는 걸 다 뺐어요.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지가 이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지랑 막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얼마 안 되죠? 한 20페이지? 그리고 늘 하는 얘기인데 21페이지네. 21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 씹어 드세요. 네, 안 죽어요, 이런 거 먹는다고. 자, 그래서 한번 파트별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일단은 직무관리에서 직무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도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몇 개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의외로 어떤 포인트에서 잡아서 외워야 되는지를 파악을 못 하시면은 틀리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인력 확보 부분에서도 인력을, 이 부분이 좀 나와요. 외부에서 모집을 할지 내부에서 충원을 할지, 그거에 대한 거. 내부 충원이란 건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자리가 비었는데 다른 사람을 대체할지, 그게 내부 충원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시험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성과평가하고 보상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를 흐름을 이렇게 플로우를 잡아보면요, 이런 거예요. 직무를 갖다가 분석을 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석을 해야지 사람을, 괜찮은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력을 확보를 합니다. 사람을 뽑습니다. 뽑고 나서 얘가 일을 잘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잘하도록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얘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성과를 평가하고, 거기 맞춰서 보상을 줘야 얘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이런 프로세스로 갑니다. 이게 인사관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진짜로 인사관리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직무관리 볼 겁니다. 자, 직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 교재로 보면 118페이지입니다. 직무 분석에부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건요, 내용 같은 거, 이건 여기 있는 건 다 읽어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다른 교재 쓰신 분들은 교재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건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읽으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분석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지 문제에서 안 틀려요. 안 그러면은 매번 틀립니다. 이건 뭐냐면요, 직무 기술서와 분석 결과의 정리 방식, 이런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용어만 구분하시면 돼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와 직무 평가라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직무 평가가 뭐랑 같이 많이 나오냐면요, 직무 분석이라는 놈하고 같이 나와요. 네, 이 단어 두 개가, 직무 평가와 직무 분석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엄청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잡아드릴 거예요. 일단은요, 직무 기술서는요, 이런 겁니다. 직무를 기술해 놓은 거예요. 직무를 describe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job description이라고도 해요. 네, 잡디라고 하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이 직무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의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절차로 일을 하는 거다, 작업 조건은 어떤 거다,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일 자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직무 명세서는 뭐냐? 직무 명세서는요, 영어 보시면 알아요. 영어 job specification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가 나옵니다. 슉 지우면요, 이것도 앞에도 지워볼까요? 이거 여러분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스펙. 직무 명세서는요, job spec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스펙에 관한 거예요. 직무 기술서는요, 이 일은 잡디라고 불러요. job description은 이 일에 대해서 디스크립트 해놓은 거예요. 아, 이 일은 이런 하는 겁니다 라는 거고요. 직무 명세서는 뭐냐? 우리는 이런 스펙의 사람을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직무 명세서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스펙에 관한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로 가서요, 직무 평가는 직무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왜? 직무급을 주기 위해서. 직무 평가하고 직무 분석을 잘 보셔야 돼요. 직무 분석은 그냥, 이게 직무 분석이라 그러면요, 직무를 그냥 분석을 하는 거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직무 분석이 뭐다 이거에 대해서 막 시험에서 막 장황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직무 분석은 직무의 난이도를, 직무급을 주기 위해 직무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요, 잘못된 지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90% 이상 잘못된 지문이에요. 왜냐? 직무 평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직무 평가는 직무의 난이도 평가. 직무 평가에서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직무 난이도 평가라고, 이게 난이도가 눈에 보여야 돼요. 네. 직무를,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직무가 얼마나 빡센지, 난이도가 어떤지에 대한 평가라는 거. 네, 그걸 알아두세요. 왜 이걸 평가를 할까? 난이도가 높은데 돈을 조금 받으면 안 되잖아. 어려운 일은, 빡센 일은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속된 표현으로 쓰는 게 제일 여러분이 외우기 쉽잖아요. 직무의 빡센 평가입니다. 왜? 빡센 일은 돈을 더 주려고, 직무급을 주기 위해서 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직무 명세서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스펙에 관한 거. 직무 기술서는 일에 관한 거, 직무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직무 평가는 직무의 빡센 평가입니다. 왜? 빡세면 돈 더 주려고, 직무급 주려고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뒷부분에 이제 분석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서열법, 분류법 이런 것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혼자서 보시는데 제가 볼 때 전혀 지장이 없으셔요. 인력 확보는요, 여기 123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분명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뭐 인력 수요 예측,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요. 의외로 이게 많이 나와요. 또 모집 원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쉬운데 많이 나와가지고, 쉬운데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외울 게 별로 없는데 많이 나와가지고 꼭 캐치하셔야 돼요. 모집 원천이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조직 내부에서 충원을 할지 아니면 조직 외부에서 영입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직 내부에서 충원을 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제 이제 후배가 그랬거든요. 이제 뭐 대기업 계열사에 있는 데에서 카드사에 다녔는데요. 얘가 되게 힘든 부서에 있었어요. 콜렉션 팀이라 그래가지고 그 채권 회수하는 팀이었어요.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돈 떼이는 거 받아내는 거니까. 근데 얘는 뭘 바라고 있었냐면요, 여기서 그래도 근근히 버텼던 이유는, 얘가 그 노무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회수팀에 간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2차 시험을 나중에 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내부 충원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만일에 인사팀에 자리가 빈다면 내가 이 자격증 들고 가서 나 뽑아달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조직 내부 충원입니다. 조직 외부 영입은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경력직 모집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외부 영입하는 것들 있죠. 아니면 헤드헌터들한테 요청해가지고 헤드헌터가 그럼 사람을 뽑아와요. 얘 추천하면은, 얘 데리고 오면은 헤드헌터가 얘 데리고 오면 면접 본 다음에 괜찮으면 쓰고, 이게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외부 영입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장단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으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조직 내부 충원은요, 정보가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얘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니, 얼마나 이런 친화력이 좋은지 이런 것들 다 알아요. 정보가 많아요. 이제
반대겠죠. 외부 영입은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단점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보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신속한 충원이 가능합니다. 신속성이 있어요. 당장 예를 들면 저 아는 형님이 갑자기 베트남으로 한 일주일 후에 사라져 버렸어요. 은행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베트남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일주일을 가라고. 그냥 처자식 다 버리고 갔습니다. 끌려갔어요. 신속성이 있습니다. 진짜 빨라요. 그리고 만족도가 상승합니다. 이거 하면은 내부 충원하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채권 컬렉션 팀에 있는 친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부 충원 시켜주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조직원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있다. 모집 비용이 적죠. 내부에서 충원하니까 비용 들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뽑았는데요. 적합한 사람이 없죠. 적합 인원이 아닐 경우에는요. 재교육을 해야 돼요. 내부에서 굳이 부득불 내부에서 찾겠다고 해서 찾으면요. 이 외부는 사람이 널리고 깔린 게 외부 인력인데 내부에서는 한 100명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100%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재교육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전문성 좀 더 심어줘야 되고 돈 들고 시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 영입은 그러면 반대로 외부 영입은 안 쓰고 이야기할게요. 장점 이야기해볼까요? 만일에 진짜 적합한 인원을 잘 찾죠? 그러면요 재교육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외부 영입으로 그러니까 헤드헌터들 통해 가지고 이제 이직을 해요. 이직하죠? 그럼 한 며칠 내로 그냥 적응해서 일 다 해요. 왜? 뽑을 때 이미 당신이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그 이력서를 보고 다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회사 하는 일은 이런 일인데 이거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뽑아요. 바로 합니다. 전혀 이런 어그러짐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부에는 어차피 수만 명의 이제 일꾼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찾는 거니까. 그래서 적합 인원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적합 인원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런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조직 문화에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조직에서 안 맞죠? 그럼 튀겨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모집 비용이 적다 그랬죠, 내부는. 외부는요, 모집 비용이 발생합니다. 헤드헌터 얘기 자꾸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전화 올 거예요. 일하러 가시면은. 한 3, 4년 차 되면 전화 와가지고 어디에서 사람 뽑는데 지원하실래요? 막 이러면서 누가 전화 와요. 내 번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헤드헌터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화할까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꽂아놓으면요, 그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적으면은 한 달치 월급을 줘요. 많으면 막 뭐 몇 개월치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 한 달치 월급을 줘버리는 거야.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나가. 몇백만 원 넣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조직 외부 영입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헤드헌터 같은데 비용이 발생하고, 그럼 직접 뽑으면 된다 그러면은 직접 뽑으면 또 단점이 있죠. 어떤 거? 공고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팀 쓰는 건 돈 아니에요. 직원들 써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이후로 이제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뽑는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발 도구가 있습니다. 뭐 시험을 쳐서 뽑든지 면접을 봐서 뽑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선발을 계속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뭐 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인적성 같은 것도 있고 뭐 평판 조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읽어보시면 당연히 내가 겪는 거니까 아실 거고요. 그 도구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성은요, 이제는 경영학에서의 신뢰성은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뢰성 이꼴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인즉슨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검사재검사법, 복수양식, 반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검사재검사법은요, 검사한 결과를 계속 다시 검사를 해봐요. 같은 시험지로 계속 하는데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관되죠?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양식법은 이런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유사한 내용. 유사한이라고 나와요. 항상 내용 유사품이라고 하면 비슷한데, 그 쉽게 말하면 짝퉁이잖아요. 비슷하긴 한데 같은 건 아닌 거니까. 유사한 선발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막
뭐 당신은 A와 B를 좋아합니까? 하면 당신은 B와 A를 좋아합니까? 뭐 이런 거. 선발 양식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유사하게 만들었으면 거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겠죠. 복수양치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문법은요. 평가 항목이 너무 많아. 10,000개야, 10,000개. 질문이 10,000개면요. 5,000개로 잘라서 질문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잘라보고 뭐 비슷하게 막 짝퉁 만들어보고 했던 거 또 하고 막 이러는데도 계속 일관되다. 누가 내가 해도 그렇고 네가 해도 그렇고 응답자가 해도 그렇고 모두가 해도 일관되게 있다. 그럼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도구는 믿을만한 거잖아. 누가 해도 똑같으니까. 일단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뢰성이 일단 확보가 되면요. 신뢰성은 좋아요.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누가 봐도 뽑아야 되는 애야. 누가 봐도 뽑아야 되는데 일관되게 얘를 떨어뜨려야 된대. 그럼 이건 올바른 선발 도구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항상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되 그게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요. 준거 타당성과 기술 타당성.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온 용어는 선발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려보자면요. 준거 타당성은요. 선발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동시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선발된 현직의 성과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지금 현직이라서 동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측 타당성 같은 경우는요. 얘가 그러면 와가지고 미래의 성과를 잘 낼 수 있는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미래 성과를 잘 예측하는지에 대한 게 미래 타당성입니다. 이렇게 준거 타당성은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 타당성은요. 여기에서의 기술은요. 그 앞에서 보셨던 거 있죠? 앞에서 쭉 그 앞에 직무 분석 쪽에서 직무 기술서 할 때 기술이 뭐였죠? 디스크라이브죠.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제대로 내용을 특정 항목에 따라 내용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내용과 구성 측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내용은 측정지에 쓰인 내용이 얼마나 작업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구성품 중에서 빠진 게 없는지, 직무에 필요한 내용 다 집어넣었는지, A, B, C, D, E, F, G까지 직무가 있는데 F가 빠져있네? 이거는 구성 타당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선발 도구에서 F 부분을 뺐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준거와 기술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기술 타당성은 내용과 구성으로 나뉘고 준거 타당성은 동시와 미래 예측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거 알아두세요. 시험에서는요. 준거 타당성 안에는 구성과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을 알아두세요. 준거 안에는 동시 예측, 기술 안에는 내용과 구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선발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발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발률은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선발률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오류에 대한 것부터 알아야 돼요. 오류는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로 나뉩니다. 일단 1종 오류는 뭐냐면요. 여기 있다. 네. 적합한 지원자를 놓친 오류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1종은요. 이렇게 보세요. 체계까지 이렇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책에는 이렇게 쓴 거죠. 천재를 놓치는 겁니다. 놓침. 1종 오류는 천재를 놓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를 놓쳐버렸어 우리가. 대머리 아저씨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잘랐는데 스티브 잡스네. 근데 2종 오류는 뭐냐? 아니 잡스를 놓친 건 괜찮은데 빙구를 뽑아버렸어. 빙구라 그랬으니까 빙구라고 할까요? 바보라고 안 하고? 빙구를 뽑음. 회사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얘를 놓치는 거는 내가 성장할 기회를 놓친 거야. 그리고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뭐 이게 서로 충돌이 있어서 회사가 발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직 문화에 안 맞으면. 근데 얘는요. 조직 문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빙구가 하나 들어오는 순간 모든 조직을 다 파탄내 버립니다. 회사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바보를 뽑아버리는 순간요.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염려하는 건 2종 오류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기왕이면
1000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거랑 2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오류가 줄어들겠어요? 특히 2종 오류요. 빙구를 뽑을 확률이. 2명 중에 1명이면 2명 다 빙구면 어떡해? 아니면 2명 중에 1명이 빙구가 있으면 반반이잖아. 그래서 선발률이 작으면요. 선발률의 의미는 지원자 중 선발자의 비율이며, 지원자가 100명이면 100명 중에 1명이 뽑히면 1%죠. 선발자의 비율인데요. 이 선발률이 작다는 거는 모수가 크다는 거죠.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아버리면요. 그러면 빙구를 뽑을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특히 2종 오류라고 했죠. 일단은 기본적인 선발 오류 1종, 2종이 다 줄어드는데 특히나 2종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자를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도 뽑을 수 있지만 바보를 걸러내기도 쉽거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혹시나 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1종, 2종 오류를 갖다가요. 알파, 베타 오류라고 부릅니다. 순서대로죠. 1종은 알파겠죠. 그리고 2종은 베타겠죠. 알파 오류, 베타 오류는요. 생산에서 나오거든요. 생산에서 저런 거 할 때 나와요. 품질 검사할 때 나오거든요. 품질 검사를 했는데요. 천재를 놓치는 걸 돌려서 말하면 정상품을 이거 불량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알파 오류고요. 1종 오류 혹은 알파 오류라고 하죠. 베타 오류는 뭐냐? 바보를 뽑은 거니까 생산관리 쪽에서 품질 관리로 보면요. 불량품을 정상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베타 오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생산관리에서 오류를 물어보면요. 1종, 2종의 표현보다는 알파, 베타로 해서 나올 겁니다.